하나증권의 상단이 5,600이고 약간 상반기가 어느 정도 5,600을 달성하고 나면 조금 하반기는 좀 덜 모멘텀이 있고 이런 좀 느낌을 받아들였는데 맞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희가 네.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상고하저, 네. 관건은 결국 반도체 모멘텀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고하게 좋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률 상승의 상반기가 좀 고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는 조금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이 과도한 우려가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고 뭐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원화 약세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환율은 어느 정도 그 달러 약세되고 원화 강세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뭐 1, 2, 3, 4분기로 쭉 펼쳐서 봤을 때 각각의 분기마다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잔존해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변수는 많아요.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특집으로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긴 하겠지만 오늘 또 날이니만큼 금통위 결정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안 여쭤볼 수가 3부에서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하 가능성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문구에서. 그래서 뭐 이제 기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다음에 뭐 추가 인하해 보면 시기를 봐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문구들이 다 없어지면서 국고채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동결을 한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대외 성장 전망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는 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환율.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 변수의 가중치가 또 생각외로 좀 많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하면 금리 동결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뭐 하우스뷰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결국에는 상반기는 뭐 누가 봐도 좋은데 뭐 반도체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이익률 개선되는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상반기는 뭐 크게 이슈가 없는데 결국에 이제 하반기에 성장을 우리가 지금 기대한 대로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지 미국도 금리 인하도 있고 뭐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하고 겹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일단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었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좀 인상을 좀 반영은 하고 있긴 한데 뭐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3.0% 초반 정도 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좀 유지하진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하반기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면 근데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한 명은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동결은 만장일치지만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명이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랄까 금리 인하는 절대 없어라고 보는 게 좀 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건 혹시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희 하우스 공식 뷰도 저희 하우스 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봐도 이미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에서는.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이익률 고점이 그러니까 이익률의 개선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 이익률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고점이 뭐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주가 또 선반영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그런 그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11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희 그 오늘 발간을 했습니다. 이미 뷰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다가 이제 컨센서스고 저희는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10거래일 연속 최고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일단은 뭐 그 호재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 업종별로 이제 좀 뜯어서 호재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유동성.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그 올해도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호재들하고 맞물려서 일단은 뭐 4,800 오늘 거의 다 왔고요. 네. 뭐 지금 리서치 하우스들이 뭐 죄다 지금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이익 추정치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뭐 생각보다 빨리 올랐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또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레거시 메모리가 드라이브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HBM보다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젠스랑 또 CEO가 엔비디아 CEO가 CES에서 뭐 메모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저장 장치 시장이 뭐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다음에 뭐 워킹 메모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워킹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역할이 커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의 그 전망에 대한 네. 투자 심리를 아주 큰 폭으로 개선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뭐 액츄얼리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지만 잠정 실적 나왔지만 뭐 숫자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명확하고 당분간 적어도 상반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이게 오다 보니까 누가 마두로 뭐 저기 뭐 석방해라고 누가 붙여놨던데 하여튼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란 또 네.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뭐 죄송한 말씀이 하지만 그게 또 우리 방산 시장에는 또 지정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방산 시장의 호재를 또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2월 달에 사우디에서 무기 전시회가 있어요. 네. 거기 무기 전시회는 이 딜러들이 브로커들하고 딜러들이 와서 계약을 많이 하는 전시회라 거기서 또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과연 스페이스X가 얼마나 또 네. 상장하면 얼마나 커질까. 네, 네. 거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항공우주까지 겹치면서 방산 쪽도 그렇고 뭐 또 로봇도 요즘에 다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정의선 대표의 말씀 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엔비디아도 그 내놨고 플랫폼을 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출 경기, 국내 경기 개선 기대감하고 맞물려 갖고 유동성까지 해서 환율을 빼고는 딱히 지금 뭐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없고 심지어 환율도 최근에는 따로 가고 있어요 주가랑.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갖고 오신 걸 보니까 하나증권의 상단이 5,600이고 약간 상반기가 어느 정도 5,600을 달성하고 나면 조금 하반기는 좀 덜 모멘텀이 있고 이런 전 느낌을 받아들였는데 맞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희가 네.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상고하저, 네. 일단은 반도체 모멘텀이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네. 관건은 결국 반도체 그 모멘텀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년까지 좋습니다. 네.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고하게 좋아요.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좋은데 일단은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예전에는 보면은 뭐 어디 뭐 피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렇죠. 꺾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 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건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반기 정도가 피크가 아닐까. 5,600 정도로 고점으로. 예, 이익률 상승의 상반기가 좀 고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는 조금 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은 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상반기는 말씀을. 크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폭등하거나 네. 네. 뭐 미국에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산술적으로 그냥 저희 수치라는 것들이 이제 뭐 자의적이기도 하고 산술적이기도 한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분명히 그 정도 워낙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38%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인공지능에도 이제 활용이 되면서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유지가 된다면 더 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안전빵으로 요즘에는 그냥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5,600이긴 하지만 우리 예. 숫자가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항상 변수라는 건 좀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앞서서는 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리를 해주셨다면 뭐 1, 2, 3, 4분기로 쭉 펼쳐서 봤을 때 각각의 분기마다 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잔존해 근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1월달, 3월달 FOMC가 있으니까 1월 1분기에는 연준 금리나 근데 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부분이고 지금 뭐 그 패드워치 봐도 뭐 며칠 전 기준으로 보면은 그 1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5%, 거의 없죠 1월은. 3월달은 27%, 네. 뭐 거의 뭐 안 한다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하반기에는 뭐 분명히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연준의장도 교체되고 이러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 금리 인하 약달러를 일단 지지하고 또 마침 5월달에 연준의장 임기가 끝나고 네. 그러면서 분명히 액션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리 상황은 적어도 뭐 2번 이상은 뭐 인하하지 않을까. 2번이요. 뭐 그러니까 정도표보다 한 번 더 보시네요 하나에선 지금. 저희도 예,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369였어요 저희가. 세 번. 근데 뭐 하여튼 뭐 오피셜하게 지금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하여튼 2번 정도 2번. 예, 네. 좀 인하를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적어도 3월달에 인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뭐 일단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국면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때 주식시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 할인율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뭐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섹터의 쏠림이 좀 더 확실한 섹터 1분기에. 예. 네. 확실한 섹터에 쏠림이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겠죠. 예, 뭐 전반적으로 근데 변수는 많아요.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모기지 채권 사라 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흘러 가면 결국에는 소비재 주식들의 그 호황 가능성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여전히 좀 계속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과연 네. 반도체 그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찍느냐 아니면 더 전망이지 그때 전망이 더 나오겠죠.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할 텐데 뭐 사실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한 게 이제 하반기 그 2분기 정도의 정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뭐 오늘도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긴 했는데 일단은 가격 자체는 1분기 말 피크 잡고 2분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의 선행까지 감안을 하면은 시장에 조금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끌어주지 못하면은 개별 종목 방산, 뭐 조선, 바이오 이제 어떻게 갈 건가 또 금리 인하까지 엮여서 이제 뭐 테마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되겠죠. 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이제 그렇게 시장이 제가 들어보니까 2분기는 그러면 센터장님은 왠지 너무 쉽게 제가 여쭤봐서 죄송한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낮아지는 시기를 2분기로 보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들였거든요. 2분기 이후가 되겠죠. 이후, 하반기 요거 끝나고 나서 하반기. 3분기 변수에 있나요 그게? 뭐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거라고. 나오고 이제 또 모험 자본 얘기 네네네네.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상생금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좀 더 작은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액션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되는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또 소외된 부분도 있었고 네. 코스피에 대해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다. 오히려 그건 근데 2분기는 아니고 3분기. 하반기 정도. 그럼 하반기 변수는 혹시 이제 뭐라고 보세요? 좀 너무 멀긴 한데 그래도 오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1년짜리로. 하반기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진짜로. 아 다시 또 연준으로. 예. 하반기는 금리 인하를 적어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5월 이후에 교체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액티베이션이 되면 사실은 좀 원하는 그림으로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미국 경기는 항상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경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때는 그게 있죠. 중간 선거. 중간 선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그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할 거냐. 네. 예, 사실은 뭐 최근에 그 발표는 안 났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소송 관세 관련된 판결 대법원 판결 안 났잖아요. 네. 그게 연기가 됐는데 그것만 해도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들여다 보긴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게 불법이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플랜 B가 있다 뭐 예, 예. 계속 그런 나오니까.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면 지금 중간 선거도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증권사 같은 경우들도 중간 선거를 올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이벤트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아주 크게 부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연간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 쪽 보면은 연간으로는 환율 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신 게 이제 그 다음에 환율하고 연준이 장 말씀하시는데 환율 먼저 여쭤보면은 지금 사실 오늘이나 어제 뭐 베센트 장관의 코멘트를 보거나 약 1,485원 이 정도에서 이제 정부가 상단을 막겠다는 의지를 거의 확실하게 보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혹시 센터장님께서 보는 우리나라 환율 밴드 보통 많이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500원까지는 저희도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1,400원 이상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은 1,400원 이상. 예. 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이 굉장히 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500원이 돼도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뭐 네. 이제 뭐 이거 과도한 우려 과도한 네, 지금 얘기가 그 이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유도형 국가고 뭐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원화 약세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 그게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과도하게 지금은 뭐 1,500원이 가네 누군 1,700원이 가네 뭐 그래서 뭐 나라가 어쩌네 뭐 이런 네. 이런 좀 과도한 뉴스 플로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지금 뭐 달러가 변해서 환율이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화가 변해서 이제 원화의 경쟁력 변화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는 원화 때문에 원화 요인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 투자예요, 투자. 예. 그래서 뭐 관세 협상에서 이제 미국 3,500억 달러 되면서 이제 연간으로 뭐 200억 달러씩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 나오는 뭐 ETF 관련된 해외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따른 그 달러 수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관세 그 투자 3,500억 달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200억 달러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수요를 자꾸 이제 기업들의 달러 네. 수요를 촉발시켜서 이제 자꾸 달러를 사서 쟁여놓는 이제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사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환율은 뭐 어느 정도 달러 약세되고 원화 강세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다 4월 달부터 이제 WGBI 그 자금이 들어가죠, 우리나라가. 들어오죠. 네. 네. 근데 그게 연간 뭐 60조, 70조, 뭐 누구는 80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반은 액티브 자금들은 들어와 있다고 하고 그래도 뭐 선언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은 그때부터 들어올 테니까 네. 그 부분도 환율 안정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그리고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은 저희가 조금은 그리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이제 1월이니까 많이들 구상을 그럼요. 하고 계실 네. 거거든요. 다 아는 거 이제 네. 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좋고 잘 가는 게 잘 간다. 네. 네. 뭐 조선, 네. 저기 반도체 조선, 뭐 방산, 그다음에 뭐 또 이제 금리 인하 원전도 요즘 좋고요. 금리 인하 들어가면은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량주들 시장이 이제 세기 때문에 강력 시장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우량주들 우리 이제 좋은 말로
유식한 말로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네. 하죠. 우량주. 예, 그런 것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버 교체 수요가 이제 한 10년 정도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활용이 옛날에는 그냥 뭐 챗봇 역할,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뭐 미디어까지 이제 굉장히 네. 넓게 확대가 됐잖아요. 동영상 만들고 뭐 사진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레거시 메모리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AI 쪽에서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서버 교체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그 AI 쪽에서 그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 활용폭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고점이 뒤로 밀리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버텨주는 것들은 그 빅테크들 캐펙스가 인공지능 할 때 캐펙스가 뭐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상반기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레거시 메모리 증설이 불가능하다. 네. 얘기 들으셨겠지만 시작을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에서 뭐 그나마 이제 시작 늘릴 수 있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다. 네. 하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뭐 공급이 딱 제한이 되니까 수요단에서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수요단에서 변화가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이 고점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뭐 조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이제 그 협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매출에 반영되느냐 일단은 투자 심리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뭐 그 조선 가격부터 해서 뭐 이제 심지어는 캐나다 잠수함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 미국에서 그러면 뭐 제약 바이오는 봐야죠. 예, 금리나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리나 사이클에 좋은 게 이 친구들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신약이나 뭐 이런 물질 개발을 하면 한 10년 정도를 보잖아요. 네. 그럼 이 밸류를 지금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해주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할인이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는 거고 금리가 낮으면은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주니까 지금 밸류가 높아지는 그런 그림들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돈 못 벌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치료제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도 좀 하고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뭐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량주는 사실은 뭐 이제 뭐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이익 증가율이 높거나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소위 우량주라고 하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빅테크주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뭐 또 금융 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보죠. 네. 네이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또 캐시나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거 감안을 하면 이런 거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그 수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조금 이슈가 있긴 해요. 유럽에서 일단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독일 기업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납기 맞출 수 있다.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루마니아 이런 데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여전히 이제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님 요거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관련해서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일단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는 지금 별론데 미국은 사실 지난 하반기에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좀 격창하는 게 왜 그런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조선방산 원전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사실 엄청나게 올라와 있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제약바이오 싶습니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너무 한쪽이 너무 세서 그렇다. 수급적인 이슈인 수급적인 것 같다. 이슈가 좀 있다. 그리고 금리가 우리 또
올랐으니까. 금리 동결을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이슈들은 있었고, 뭐 시끄러운 뉴스도 있었고, 좋은 뉴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뭐 딱히 이렇게 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을 만한 이슈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보느냐 이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그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공격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아까 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네이버가 또 그런 적이 네.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이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만약에 그 매출이나 수익 관점에서 우리가 포캐스팅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 부분들은 다시 할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적을 점검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폴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고요. 올해 약간 시장의 스타일은 제가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던 너무 싸다고 쳐져 있는 걸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예. 조금 비싸 보여도 이익이 날 것처럼 보이고 미래 산업이 좀 좋아 보이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하우스 뷰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개인적으로도 이익을 잘 내고 비싸 보이더라도 앞으로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지금 기업. 주도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딱 들리네요. 네, 맞아요.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그런 주식들을 투자했을 때 네.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장을 좋게 보시니까 당연히 일단 상반기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딱 너무 딱 질문이 딱 안성맞춤인데 네,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센터장님이 제가 양력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로 너무너무 잘 나가셨던 네이버 카카오 애널리스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래서 네이버를 보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PER이 16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아까 얘기한 조선 방산 중에 30-40배씩 거래가 되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럴 때 이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긴 참 일단은 싸 보이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과거에 말씀 한번 드리면은 2000년대 2000년 중반 전에 리만 전에. 리만 전에 네. 이제 그 리만 한참 전이죠. 그때 이제 그 2000대 초에 아 초요. 네. 2000대 초에 그 검색 광고가 등장을 하면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그 매출이 성장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그게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면서 포화가 되면서 성장률이 딱 둔해지니까 바로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떤 큰 운용사의 그 CIO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이버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통신 서비스 밸류에이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엔 성장률의 이슈예요. 근데 그때 이제 쇼핑으로 한번 네. 모바일이 들어오고 또 쇼핑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재성장을 구가를 해서 뭐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네이버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뭐 최고 실적을 계속 갱신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광고나 이제 그 커머스 부분에서 사실은 뭐 그 쿠팡 이슈 생기면서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커머스하고 광고 쪽에서 과연 이 시장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장하죠, 옛날보다. 포화되는 시장, 포화에 가까운 시장이 됐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제 메이저고 뭐 그러면 성장률 자체는 앞으로 좀 세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림은 아직 명확히 그려지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타이밍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네이버에 대한 뷰 자체가 조금은 톤다운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굉장히 뭐 그 소송 이제 이슈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카카오도 뭐 본업 자체는 광고하고 커머스잖아요. 메인 비즈니스는 그것도 이제 네이버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구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뭔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면 이 두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또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가는 일단은 다시 성장의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이 오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딱 지금의 그 진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써시기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망한다고는 하셨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관점적으로 장기적인 관점. 이게 이제 뭔가 발견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네. 인공지능도 발견을 하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채팅창에 챗GPT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광고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잠깐 바짝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렇게 스르륵 들어가. 그게 있어요. 근데 위에 버튼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써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예. 저도 챗GPT 어플을 켜서 들어가지 카카오톡에서 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약간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어떤 그런 두 가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프라미싱한, 그러니까 전도유망한 그렇죠. 시장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바닥 하강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시장 환경은 조금씩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네. 평생 봐야 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기누브로 좀 지켜봐줘야겠네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네. 저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그러시면 되겠네요. 네. 예. 다시 진행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주식 투자 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이제 정말 지혜롭게 잘 자산을 배분해서 좀 전략 짜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의 좋은 말씀도 좀 해주고 가시면 어떨까요? 자산 배분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희들도 뭐 자산 배분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는 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은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쪽에서는 뭐 크레딧도 보고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어도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조금 변화했을 때 이제 유동성이 빠졌을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반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주식 투자 상반기 정도 계속 보시고 중간에 이제 좀 어떻게 스탠스들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뀐 이후에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은 뭐 제가 오늘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올려면 준비를 좀 하고 옵니다. 예,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채권 담당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상태가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금리를 지금 공식적인 아직은 중립이긴 한데 이제 연말까지 좀 장기 텀으로 본다면은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저점 매수 정도 가능한 국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뭐 이렇게 어렵게 막 듀레이션 관리 이런 얘기들보다는 지금 금리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단기로 뭐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단기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로 본다면은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연말 정도를 본다면 뭐 들어가도 좀 괜찮은 타이밍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크레딧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점진적으로 지금은 조금 뭐 점진적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이라면 회사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레벨이 네. 있는데 뭐 점진적으로 좀 안전한 게 이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상반기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그 뭐 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계속 좋은 그림이다. 금은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자산이에요. 네. 관심이 많아요. 저 주변에서도 금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금 가지고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게 일단은 뭐 커머디티 담당자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금 가격에 대한 또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방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사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식 뭐 몇 %, 뭐 채권 몇 %.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금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도 지금은 금가 지금은 주식 많이 주식 많이 채권 조금 알겠습니다. 쉽잖아요. 주식 한 금 적당히. 60% 이상, 주식 60% 이상. 그렇죠. 주 50% 이상. 50% 이상 주식. 그건 뭐 이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 그냥 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주식이 채권보다 많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주식에 대한 뷰가 단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네. 자산 가격의 변동을 저희들이 예측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뭐 채권보다는 주식 쪽의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주식을 가져가고 채권은 이제 조금씩 사들어가는 네. 관점에서 네, 그런 네, 관점으로 보는 거고 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크 차원에서 리스크 해치 자산 차원에서 배분 차원에서 한 10% 정도. 1, 20% 정도 네, 계속 네. 들고 가는 그런 그림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왜냐면 여기 갖고 오신 게 대체 자산이라고 써놓으신 게 있었는데 그게 혹시 뭐 코인이나 뭐 부동산, 뭐 리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금으로 되는 건가요, 그냥? 그냥 대체자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기업들 얘기이기도 하고 큰 자금들 이제 기관 자금 얘기이기도 한데 뭐 PF 이런 부분들 아, 실투자 이런 것들 네. 인데 뭐 크게 이제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정말 자세한 이야기 청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